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기일의 보통 절차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술 거부권 고지 및 인정 신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순서로 모두 진술을 하게 되고요. 쟁점 및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증거 조사는 증거 신청, 증거 결정, 증거 조사, 그리고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증거 신청권의 고지, 또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피고인 신문을 거쳐서 최종 변론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 변론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서로 하게 되고요. 그 최종 변론까지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원칙으로는 변론이 종결된 당일에 선고하는 즉일 선고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즉일 선고 시에는 선고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판기일의 절차를 모두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 등 몇 가지 절차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절차로서 제일 처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아래에서 보는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진술 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은요,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의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인정신문 후에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는데요.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겠지요. 검사의 모두 진술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모두 진술을 생략할 수 없고 모두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공판정의 구성에서 검사의 출석 부분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검사의 모두 진술에 의해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겠죠. 당연한 법리입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토지관할 부분에서 배웠습니다마는 토지관할에 위반이 있다라는 신청은 320조 2항에 따른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이라든지 269조 제2항에 따른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함에 있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와 같은 이의 신청 같은 것은 바로 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까지 하여야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지요.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공판기일의 특칙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두 진술 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에 이어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의 진술이 있게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요.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두 절차에 이어서 증거조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증거조사 절차는 증거의 신청, 그리고 증거의 결정, 실제 증거조사,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이와 같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증거조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조사라는 것은 수소법원이 피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서증, 인증 등 증거 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증거조사는 앞서 본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의 진술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순서는 법원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증거조사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즉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증거조사의 신청이 먼저 있어야겠는데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가 있지요. 이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피해자 등의 진술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증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거 능력 또는 증인 적격이 없는 증거 신청이나 입증 취지를 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증거 신청처럼 증거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망자나 해외 거주 중인 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처럼 증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법원이 이미 충분히 심증을 형성한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처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때를 증거신청 기각 사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실무상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또 공판조서의 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 기재되었을 때 그 증명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6월 13일 선고 9호도 826 판결인데요. 원심이 변호인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논지이지만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원심 판결 선고 당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뒤에서 배우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내지는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바, 원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원심 판결은 판결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고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수회에 걸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즉시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해서는 12장 증거법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증거 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는데요.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해서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실의 인정자료로 쓰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것은 12장 증거법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다만 법 318조의 3회 규정에 하여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거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 서류의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하여 진술할 의견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312조 1항, 3항, 4항, 5항, 6항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요. 임의성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증거 동의를 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하게 되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의 여부, 내용 인정, 임의성, 증거 동의에 대해서는 모두 제12장 제12장 증거 능력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수사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은 종래 다음과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는 적법성, 실질 성립, 임의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즉 사법경찰관이 작성하거나 사법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일 때에는 내용 인정 여부를 아울러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크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실질 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 임의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다 인정하게 되면 증거 목록은 이제 공판 기록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의견을 표시했는지를 표시하게 되는 그런 목록인데요. 그 증거 목록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적법성은 인정하고 실질 성립을 또 인정하지만 임의성을 부인하면 세 번째 X가 표시되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 하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차이가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내용 인정 여부를 기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이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적법성, 실질 성립, 임의성, 내용 네 가지 부분의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증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류 이외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 이외의 경우에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진술하는 것이 실무상의 예입니다. 이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즉 사법경찰관이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용 인정 여부에 대한 인부를 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검사,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서류 이외에도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거로 함에 부동의를 하게 되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법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동의 또는 부동의로 내용 인정, 내용 부인하기보다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인부함이 보통입니다. 자, 증거법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등장을 할 것이고요. 증거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이외에 법원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사실을 밝혀야 하는 법원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 의무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어쨌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든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될까요? 증거조사의 방법은 증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증인이라는 증거 방법은 증인 신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지요. 증거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사인 경우에는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낭독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낭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 서류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요. 열람, 그 서류를 넘겨보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 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소송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낭독 이외의 방법, 내용의 요지 고지나 열람 등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칙적으로 낭독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증거물은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면 됩니다.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증거물은 역시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면 되겠고요.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문자 정보나 도면, 사진의 경우는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용 디스크 등 녹음 녹화 매체에 저장된 음성 영상 자료의 경우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을 영상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규칙 134조의 4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자, 아래 2013년 7월 26일 선고 2013도 2511 판결에서는 증거물인 서면, 증거의 성격, 증거 서류의 성격과 증거물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증거물인 서면은 어떻게 증거조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5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6에 의하면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에 가름하여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지요. 한편 형사소송법 292조의 2제1항에 의하면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 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 법원이 피고인 1, 3이 이적 표현물로 소지하였다는 책자, 이적 표현물로 소지하였다는 책자, 반공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사안이죠. 를 증거로 채택을 하였고, 위 책자들에 대한 제시, 내용고지의 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조사 방식이 위법하다거나 위 책자들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서류로서의 제시, 내용 고지, 증거 서류, 그리고 증거물로서의 제시를 다 갖췄다고 보는 것이지요.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증거조사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이의 신청이라는 건 소송관계인이 법원 또는 다른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한편 자백의 조사 시기에 관한 135조 및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규칙 제136조의 이의 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자백을 조사해야 되는데 자백을 먼저 조사한다든지 또는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이의 신청하는 136조에 관한 경우에 대해서 즉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의 신청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지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403조 1항에 따라서 보통 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판결 그 자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증거조사 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공판기일에서의 소송 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0년 2월 27일 선고 8구도 2304 판결인데요.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 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이 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 제1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 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이 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래에서는 증거조사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증인 신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 및 증인 신문의 의의인데요.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고 부르지요. 증인은 자기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점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여 얻는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다르고요.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은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감정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인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구인이 허용이 되지만 감정인의 경우에는 구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는 감정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증인도 대체성이 없지요. 감정인의 성격과 증인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진료한 의사를 피해의 원인, 정도 등에 관하여 신문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특별한 학식, 경험을 이용하는 점에서 감정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 증인이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지식이나 그에 의한 판단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정 증인은 결국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이란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 사실의 진술을 듣는 증거 조사 방법을 말하지요. 증인 신문은 증인의 진술 내용과 함께 증인의 표정과 진술 태도까지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 조사 절차입니다. 또 실무에서도 많은 경우 증인 신문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이죠. 아래 99년 11월 26일 선고 99도 3786 판결을 읽고 유아의 증언 능력 유무에 대해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증언 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 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 1심 판결에서 1심 재판 당시 증언 당시는 만 6세 11개월 남짓한 피해자 일의 증언 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증언 능력의 의미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고요. 한편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 적격,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이를 증인 적격이라고 하죠. 아래에서는 법관과 검사, 변호인 등 피고인 등의 증인 적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관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법관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법관이 그 직무에서 탈퇴하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으로 해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한 뒤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게 되겠죠. 법관의 제척 사유에 관한 17조 4호를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 적격이 있을까요? 당해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인 적격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경우와 같이
공소 유지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수사검사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겠지요. 나아가 일단 증언한 검사에 대하여는 공소 유지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증언한 검사라도 그 사건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견해 대립이 있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변호인에게 증인 적격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긍정설, 변호인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와 같은 긍정설의 견해와 부정설, 변호인이 증인을 겸하는 것은 변호인 역할의 혼동을 초래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 보호자로서 피고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소송의 제3자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럼 증인 적격이 있느냐?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제3자가 아니고 증인으로서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미국 법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죠. 한편 공동 피고인에게 증인 적격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는데요.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문제되는 이유는 공동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마친 후에 다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공범 관계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 적격이 없다는 부정설,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이므로 병합 심리 중에 있는 공동 피고인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변론의 분리 여부에 따라 증인 적격 유무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긍정설, 그 밖에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지만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있다는 절충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있다고 보이고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변론 절차, 소송 절차를 분리해야 증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한번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85년 6월 25일 선고된 8호도 691 판결은요. 원심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전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1981년 11월 초순경 50만원, 그해 12월 말경 20만원, 도합 70만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문이나 폭행, 협박, 기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신빙성, 믿기가 어려움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그러나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인 바, 이거는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고 공동 피고인,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뇌물수수고
공동피고인은 뇌물 공여죄로 같이 재판을 받았겠죠. 그 경우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별도의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공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과 20만 원, 도합 7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즉 공동피고인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뇌물 공여죄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5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가 아닙니다. 모두 절차라든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죠. 그런 가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면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심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고 특히 50만 원을 반환받은 상황과 그 일시 등을 따져서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어렵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라는 판례 내용이었죠. 이 판결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판시상 2에서 제가 별표를 했는데요. 공동피고인의 자백, 다른 판시상 2.1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라 모두 절차라든지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말한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법리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위에서 설명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2008년 6월 26일 선고된 2008도 3300 판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8년 6월 26일 선고 2008도 3300 판결은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남지원 2007고단 167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 A는 게임장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A와 공동으로 기소가 돼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피고인은 종업원이고 A는 운영자로서 공모해서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A와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A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피고인에게는 변론 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 증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선서하고 증인 신문을 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06년 5월 11일 선고 2006도 1944호 판결은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이유에 대해서 항소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12장, 제13장 상소 부분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판시상 이 부분이 더 논점이 되는 것이죠. 원심은 그 채택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는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최초로 모의할 당시 자신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공모에 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들 1등과 만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 대금을 지원한 점,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가량을 분배받은 점 등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비록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공범이죠. 사망과 같은 법리가 도출이 되는 거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별도의 증인신문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바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례를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판결을 읽고 공동피고인이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적격이 있는지 있다는 것이죠. 대항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예컨대 뇌물공여, 뇌물수수죄와 같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2년 3월 29일 선고 2009도 11,249호 판결이죠. 뇌물수수, 뇌물공여, 위증죄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항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제 증언거부권 제도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이번 판례 증언거부권 제도가 나와서 보시면요.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 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 거부 사유 또는 증언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뇌물, 증, 수뢰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뇌물 증수례의 상대방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면서 뇌물 공여 또는 뇌물 수수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로서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 공여 또는 뇌물 수수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으로써, 즉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그리고 대항범의 경우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 과연 증언 거부하는데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아래 판결들을 읽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도 천 판결은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인인데 선서가 없었던 것이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결국 312조 제4항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더 자세한 것은 11장의 증거법에서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선고 2005도 7601호 판결도 같은 얘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절도범과 작물범은 같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이지만 공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으로서 서로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역시 312조 4항에 의해서 공동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판사항 2는 형사소송법 11장 증거법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연습 문제는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적어 놓았으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화면을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게 잠깐 정지를 해 봤고요. 공무원 등의 증인 거부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으로 증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에게는 출석 의무도 있고 선서 의무도 있고 증언의 의무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증인의 구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2008년 9월 25일 선고된 2008도 6985 판결인데요.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하나여 허용되므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의 이를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요. 16세 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선서하는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요.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읽기 자료에서는 선서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횡행하는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글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언 거부권은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둘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경우지요. 아래 판결을 읽고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14장의 비상구제 절차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도 11,994호 판결인데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 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지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13조 1항에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심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증언에 앞서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렇게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관한 것이죠.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지요. 이런 이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조윤리 공부하면서 더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증언 거부권자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 거부권은 포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신문 등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증언한 후 반대 신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문에 대하여는 증언을 하고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만약 증인이 주신문에 대하여만 증언하고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한다면 반대 신문의 기회가 없어서 증언의 정확성이 의심되므로 주신문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요. 증언 거부권 없는 증인이 부당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죠. 증명과 소명은 다소 다른데요. 증언 거부 사유는 소명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명과 소명은 그 증명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11장 증거법을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증인에 대한 신문은 주신문을 먼저 하고 증거 신청인이 반대 당사자가 반대 신문을 한 다음에 또 신청인이 재주신문을 하고 반대 당사자가 재반대 신문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호 신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차 신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영어로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교차해 가면서 신문을 하는 거죠. 주신문에 있어서는 신문자가 바라는 답을 암시하는 유도 신문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유도 신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허용되고요. 또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에도 유도신문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도 유도신문이 허용되고요.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도 유도신문은 허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러이러한 진술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문하는 거 허용된다는 거죠.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대신문에서는 반대 해석상 당연히 유도신문이 허용되고요. 재판장은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유도신문을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문을 제한할 수가 있겠지요.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갑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증인신문조서도 공판조서의 일부거든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유도신문을 한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주신문에 있어서는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등 그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의 5등에 대한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 1이 자신을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새마을사업단장으로 소개하였지요. 라는 등으로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는 형식의 질문을 하고 이에 공소의 5등이 예라고 답변하는 등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공소의 5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각 공판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유도신문에 의하여 주신문이 이루어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증언이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반대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한편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 주신문으로 보게 되죠. 새로운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반대 당사자에게 원래 신청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을 하죠. 재판장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또한 신문 순서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가 있죠. 이것을 증인의 법정 외 신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서 볼 수 없게 하고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아래 판결을 읽고 차폐시설 설치에 의한 증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판례인데요.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제2항에 따른 증언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에 하면 제1심 26회 공판기일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당시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인적사항 및 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인 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그 재판부만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의 내용은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피고인 1등과 북한 공작원이 회합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이 그 비밀 보장을 위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 조치는 공무상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차폐시설 설치에 의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변호인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촬영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졌고, 위 증인들이 일부 공무상 비밀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답변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 보장, 직접 심리주의 원칙이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아래 2015년 5월 28일 선고, 2014도 18,006호 판결을 보고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지, 변호인에 대한 차폐 시설의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165조의 2 제3호도 그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165조의 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84조의 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 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가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 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 시설의 설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서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소송 지휘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명 진술자들이 변호인과 대면할 경우 신분 노출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한 상태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가명 진술자들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 시설을 설치한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의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 시설 설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7조에 따라 가명 조치가 취해진 증인들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차폐 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됐죠. 자, 한편
범죄 피해자에게는 법정에 진술하여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요. 이를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이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에 도입이 된 것이고요. 피해자 등의 진술도 증인신문 절차에서 행해지고 피해자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에 의한 증거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거 결정을 하여야 하고요.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요. 피해자인 증인에 대한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되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나아가 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인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한편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범죄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죄라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그 밖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이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서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대면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판 절차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 중에 중요한 절차인 증인신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이지요. 피고인이 당사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피고인 신문으로 인해서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각계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 신문을 하는 순서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즉
피고인 신문은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할 수 있고요. 변호인이 할 수 있죠.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 신문을 허용할 수 있고, 재판장은 또한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 관하여는 증인 신문의 방식이 준용되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석에서 나와서 증인석에 앉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정의 구성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든지 피고인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피고인 신문 또는 증인 신문, 피의자 신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의미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잔 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놨으니까요. 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교훈까지 전부 그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결심 절차로 들어갑니다. 결심 절차는 먼저 검사의 논고와 구형이 있게 되는데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되지요. 이것을 검사의 의견 진술이라고 합니다. 단 검사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아래 2001도 11월 30일 선고, 2001도 5225 판결을 보시면요.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를 보면 그 기일에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해서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검사가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음으로 행해지는 결심 절차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물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75년 11월 1일 선고 7호도 1010호 판결을 보시면요. 원심의 75년 2월 14일자 10시 공판조서를 보면 재판부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어 휴정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판결에 선고를 한 경과를 엿볼 수 있을 뿐 군법회의법에 규정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이 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원심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방어권을 봉쇄한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해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 이유를 판단할 나위 없이 원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읽기 자료는요, 제가 읽었던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피고인의 최후 진술 장면입니다. 그 부분에 이 사건에 대한 경위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 소개된 부분만 읽으시면 크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최후 진술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한번 만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최종 의견 진술 기회까지 부여가 되면 이제 합의를 거쳐서 판결을 선고하겠죠.
합의부의 심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요. 합의에 관해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로 나뉘면 각각 나뉘어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의견에 따르는데요. 이 경우는 대법원과 같이 4인 이상이 재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찬성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즉 즉일 선고의 원칙이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하는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따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있고 14일이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기타의 경우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판결 이유를 고지하도록, 설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역시 현실 실무에서는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주문을 낭독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역시 현실에서는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공판 절차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그대로 그 기간이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읽기 자료는 제가 역시 다른 책을 읽다가 법관의 판결서 작성 업무에 관해서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써 놓았고요. 합의 과정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고요.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든지 이런 여기에 날열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 송달 신청을 해서, 판결서 등본 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 받을 필요가 있겠죠. 판결 선고 후에도 법원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소기간 중에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와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규칙 57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105조와 달리 원심법원의 권한으로 구속과 보석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규칙이 형사소송법 저촉 여부, 상소법원에 대신하는 대신하는 것인지 원심법원의 권한으로 하는 것인지가 저촉이 될 수 있죠. 원심법원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설은 형사소송법 105조는 예외적 특별 규정을 마련하면서 피고인 구속과 보석 취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은 그 필요성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설령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운용할 수는 없으므로 규칙 57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설은 2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소송 기록 송부 시설과,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상소 파트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형사소송법 70조의 규정에 비추어 소송 계속이 있는 수소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며 법 105조가 구속 그 자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105조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신병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원심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아래 2007모 460호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래 2007년 7월 10일자 2007모 460 결정을 보시고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10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소 부분에 대해서 상소 기록 접수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상소 부분까지 공부하시고 돌아와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공판 절차의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